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이상한 군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유학 동기인 이한림은 1946년 2월에 미 군정청이 창설한 국군의 전신 남조선 국방경비대에 들어갔다. 그해 여름 이한림 부인은 5월 1일에 창립된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에 교관 겸 학생대장으로 부임했다. 이때 서울로 올라온 과거의 단짝 박정희를 만났다. 을지로 오가의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였다. 박정희는 우리 군대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다고 말하는 것이 입대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되도록 빨리 들어오게. 시골에 틀어박혀서 이때까지 뭘 했나. 세상 구경했지. 아무리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수상한걸. 그래, 시골은 어때? 난장판이야.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알 수 없군. 서울 구경도 할 겸 올라왔는데 군대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내키는군. 어서 들어오게. 잘 생각했네. 나는 그 사이 이북, 이남을 두루 살펴봤는데 이 길밖에 없겠어. 이북은 일사천리야. 공산주의자들이 사전에 딱 정해놓고 밀고 나가고 있어. 고향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박재희 누님에게 말했다. 구미에서 무슨 취직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올라가서 알아봐야겠어요. 그 다음날부터 박정희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노잣돈을 마련하고 있었다. 진실 누님 댁에 갈 때 박정희는 돈을 빌리면 하루 자고 오고 못 빌리면 저녁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저녁에 돌아온 그는 에이, 돈이 있으면 내가 보태주고 싶더라고 하는 것이었다. 박재희의 남편 한정봉이 여비를 마련해 주어 서울로 떠나게 된 전날 밤, 박재희는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다. 상희 오빠가 무엇을 들고 들어오더니 머리 쪽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야, 이것 좀 잘 간수해 두어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박정희가 나타나더니 선반 위를 더듬었다. 무엇을 내리는데 카메라였다. 누님, 나 이것 가지고 갈 테니 형님한테는 내가 기차 탄 뒤에나 이야기하세요. 그거 비싼 거야. 갖고 가서 필요하면 팔아서 쓸 거예요.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안 박상희는 애꿎게도 재옥의 어머니를 불러 호통을 쳐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박정희가 서울로 간 지 한 열흘이 지나 박재희에게 편지가 한 통 날아왔다. 박정희가 보낸 것이었는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는 보고였다. 박정희는 1946년 9월 24일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에 이은 세 번째의 사관학교이자 만주군, 일본군에 이은 세 번째 군복이었다. 입시 경쟁률은 2대1, 입학생은 263명이었다. 중국군, 만주군, 일본군에서 장교로 근무한 경력자가 35명이었다. 나이 분포는 20세에서 30대 초반까지, 평균 연령은 22.3세였다. 이기생들은 나이와 경력의 차이가 가장 큰 생도들로 꼽힌다. 박정희는 당시 29세로서 나이나 경력 면에서 최상층부에 속했다. 생도대는 2개 중대로 편성됐고 중대장 요원은 조병건, 오일균 참의 등이었다. 조, 오 두 사람은 일본 육사 60기 출신으로서 박정희보다 3년 후배. 박정희는 나이가 8에서 9살 어린 중대장 밑에서 생도로서의 훈련을 묵묵히 잘 받았다. 박정희와 같은 중대에 속했던 손희선은 키가 비슷한 심응선, 박정희와 함께 대열의 끝에서 뛰어다녔다. 박정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늘 꼿꼿한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일제 때 조선지원병 훈련소로 쓰였던 태릉의 경비사관학교 건물은 창틀은 있으나 유리는 끼워져 있지 않은 데도 있었다. 도끼가 없어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돌로 써 장작을 패어 취사를 하기도 했다. 모포에는 이가 버글버글했다. 내무 생활은 일본식이었다. 토요일마다 빈 병으로 내무반 바닥을 닦아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했다. 흉년이 들어 강냉이 밥과 고구마를 많이 먹어야 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박정희로서는 6년 전 만주군관학교에서 겪었던 고통이었다. 겨울에 거행된 졸업식에 여름 옷을 입고 참석해야 할 만큼 피복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래도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군을 만든다는 뜨거운 가슴들이 있었다. 일제의 군국주의적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 도발은 수십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광복이 되었을 때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아주 큰 병력 자원이 존재하게 됐다. 특히 일본군, 만주군의 군복을 입고서도 조국의 문제로 고민했던 많은 장교들이 배출된 것은 일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건군과
6.25 동란에 대비한 인력 양성이란 의미를 갖게 됐다. 이들은 식민지 출신자로서의 군대 경험을 통해 군대가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임을 실감했다. 국가와 군대의 관계에 대한 이런 직시와 각성은 문약한 문민 통치의 전통이 유구하게 흘러오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일본 육사 56기 출신으로 군번 1번을 부여받았던 이영근은 이렇게 회고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바로 그날 나는 일본 육군 대위로서 도쿄에 있었는데 바로 영친왕 이은을 찾아갔다. 조국이 없는 군인으로서 충성을 바칠 대상을 찾아 헤매던 나는 가끔 그분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일본말을 쓰고 일본식으로 응대해 주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뜻밖에도 청산유수와 같은 유창한 우리말로 열렬하게 충고하는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은 다 같은 유교 국가이면서도 일본은 상무정신을 발전시켜 무사도를 전통으로 삼았는데 조선은 무를 천시하여 문약에 빠지고 문존무비라는 폐습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무사를 존중하는 일본에 병탄당하고 말았소. 나는 언젠가는 우리 조상들, 즉 조선 왕가를 대표하여 문약 풍조를 없애지 못하여 만국을 초래한 잘못을 우리 동포들 앞에서 깊이 사과하고 싶었소. 영친왕 이은의 열변은 이영근 대위에 대한 당부로 끝났다. 그러니 이 대위는 급히 귀국해서 독립을 수호할 국군 창설에 힘써주길 바라오.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할 각오가 단단해야 할 것이오. 이영근은 이은의 이 고백이 일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일본 육군 포병대위이던 이영근은 일본에 있던 한국인 장병 1200명을 데리고 1945년 10월 2일에 부산에 상륙했다. 이영근은 일본 육사 선배인 이응진의 권유로 국방경비대에 들어가게 됐다. 1946년 1월 15일 이영근은 미 군정청에 가서 다른 인간자들과 같이 사령장을 받아보았더니 계급은 정위, 군번은 1번이었다. 일본 육사에 29년 선배되는 사람의 군번이 4번, 7년 선배는 2번이었다. 이영근은 이는 동양적인 예절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미군 담당자에게 항의했으나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규관은 우리가 도대체 할 일이 없어서 한국의 일본군을 재건하기를 기대하는가. 이제는 일본 시대의 서열은 하등 의미가 없어요. 오직 우리 명령에만 복종하시오. 자주 국방을 못해서 망한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군대를 만드는 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고통과 시행착오 그리고 혼란이 따랐다. 1945년 11월 13일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군정법령 28호를 공포하여 국방사령부를 설치한 것은 미군이 한국군의 산파가 되겠다는 뜻이었다. 미군은 그해 12월 5일 서대문의 감리교 신학교 내에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했다. 일본군, 만주군의 간부 경력자들을 모집하여 영어를 가르치고 장교를 임관시켰다. 약 200명에 이르는 이 군영 출신자들이 건군을 주도하게 된다. 북한인민군의 창설도 평양 노어학교 창설에서 출발했다. 점령군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남북한 군대의 창설 작업이 시작됐다. 이것은 군대 제도도 미군과 소련 군식을 추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46년 1월 15일 미 군정당국은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했다. 초대 사령관에는 마셜 육군 중령이 임명됐다. 미군은 같은 날 태릉에 1계대대 병력으로 제1연대를 발족시켰다. 초대 연대장은 일본군 병기장교 출신인 최병덕이었다. 1월 21일 미 군정청은 모든 사설군사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다. 1월 29일에는 5연대가 부산에서, 2월 10일엔 7연대가 충북에서, 15일에는 4연대가 전남에서, 18일엔 6연대가 대구에서, 26일엔 3연대가 전북 이리에서 창설됐다. 2월 28일에는 2연대가 대전에서, 4월 1일엔 8연대가 춘천에서 창설됐다. 4월 8일에는 국방사령부가 국방부로 개칭됐다. 4월 15일에는 해군의 모체로서 인천의 해안경비대 기지를 설치하게 됐다. 5월 1일에는 국방경비사관학교가 문을 열었다. 초기 장교 입대자들의 성분에는 뚜렷한 특색이 있었다. 광복군, 중국군 출신들도 있었지만 주류는 만주군, 일본군 출신이었다. 광복 직후 김일성 집단의 압제를 피해서 내려온 이북 출신들도 군에 많이 들어왔다. 이로써 군대의 헤게모니를 반공의식이 강한 북한 출신자들이 잡게 된 것이다. 한편 창군의 실무를 맡은 미군 측은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입대자의 전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군 입대를 제어할 수 없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월남한 북한 청년들이 조직한 서북청년회가 반공투쟁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살 만한 일을 덜어 하고 있었다. 이들의 반감을 품은 젊은이들과 친일 경찰 출신의 바로를 증오하는 청년들이 많이 입대했다. 미 군정은 치안 유지의 주력을 경찰로 두고 군을 경찰의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군내의 반경찰 감정도 대단했다. 국방경비대는 우익과 좌익이 뒤섞인 조직이 됐다. 남북한을 그리고 남한 내의 사상 대결이 심각해질수록 군대의 이런 모순은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된다. 창군 과정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 박정희가 다시 생도로 들어간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들의 구성이었다. 2기 출신인 박중근은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를 비롯한 엘리트 그룹은 우리나라의 군사적 독립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런 생도들이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보통 사람들, 그 나머지 3분의 1은 심하게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군 기병대의 말을 관리하던 마부 출신도 있었고 글도 제대로 못 쓰는 하사관들이 부대장의 추천으로 입교한 경우도 많았다. 미군이 만든 학교였지만 교육은 일본 군식과 뒤섞였다. 일본군이 두고 간 군복을 꺼내 고쳐 입었고 일본 군대가 쓰던 99식, 38식 소총과 공랭식 경기관총으로 훈련했다. 박정희로서는 친구나 후배가 교관이었으니 한심했을 것이다. 생도들은 교관들이나 중대장에게 공식 석상에서는 말을 높였지만 사석에서는 나이를 따져 반말을 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제식 훈련에 투입됐다. 일본군식의 우양 앞으로 가와 미군식이 달랐으니 미군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일정하에서 엘리트 장교였던 박정희로서는 이런 미국화 교육에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까지 박정희는 미국과 유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생애를 보냈다. 나중에 그가 갖게 되는 미국에 대한 거부감의 최초의 씨앗은 이 육사 교정에서 뿌려졌다. 박정희가 존경하던 원용덕 교장은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미 고문관과의 불화로 탈연대장으로 전출됐다. 나름대로의 엘리트 의식을 가졌던 일본군, 만주군 출신 장교들일수록 미 고문관들과 충돌이 잦았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만주군 출신 생도들이 혼란스러운 창군 과정에 잘 적응했다는 점이다. 대체로 원칙주의자들인 일본군 장교 출신 생도들은 상황이 정상일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비정상일 때는 어리둥절해지는 반면 만주라는 혼란 상황에 익숙했던 만주군 출신들은 오히려 요령과 임기응변을 잘 부리고 미군들과도 잘 사귀었다. 이것은 만주군 출신이 초창기 한국군의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한 원인이 된다. 박정희는 일본군 출신의 원칙주의와 만주군 출신의 유연성을 다 갖고 있었다. 박정희가 입교한 지 열흘 뒤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 한 사건이 대구를 중심으로 폭풍처럼 일어난다.